이번 월드컵에서 유명해진 나라 두 번째 편, 퀴라소 다음에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섬나라 카보베르데입니다. 자, 이번에 우승 후보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당시 오늘 6월 23일 화요일인데, 오늘은 피파 랭킹이 좀 내려갔지만 이 나라와 축구 경기할 때만 해도 피파 랭킹 전 세계 2위였습니다. 스페인을 상대로 0대 0으로 비겼어요. 당시 이 나라가 스페인과 맞다이까 할 때만 해도 피파 랭킹 2위였는데 스페인이 이 나라 때문에 3위가 됐어. 이 나라랑 비겨서 스페인이 피파 랭킹이 3위가 됐어요 지금. 자, 카보베르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대박이에요. 오늘 라이브 하는 게 6월 23일 화요일인데요, 며칠 전에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도 2대2로 비겼습니다. 야, 이걸 우루과이도 축구 잘해요, 그죠? 우루과이가 이제 강냉이 수아레즈로 유명한 나라인데, 어찌됐든 이 우루과이 상대로도 2대2로 이제 비겼어요. 그래서 지금 카보베르데가 북중미 월드컵 32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마지막 게임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번에 카보베르데의 골키퍼도 굉장히 유명해졌죠. 보지냐? 자, 골키퍼분이 인스타 팔로워도 무려 1,500만 명을 이번에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1,500만 명의 팔로워가 갑자기 저렇게 늘어나면서 마파를 해드린 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이 선수가. 대부분 이제 여자만. 대부분 여자분들만 마파를 해줬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40인데 아주 장가를 못 갔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랬을까요? 자, 근데 이 보지냐 선수의 원래 본명이 조지마르 주제 에보라 디아스예요. 아주 어려워. 서양권이나 영미권은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나라도 이름이 기니까 남미도 마찬가지고 좀 짧게 불러요. 예명으로 친구나 집에서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글자짜리로 부르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컸대. 포르투갈어로 할머니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어떤 존경심,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요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예명을 쓴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번에 골키퍼 선수뿐만 아니라 이번에 카보베르데 스페인과 0대 0으로 비긴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유명해지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 멀리 있어. 저쪽에 있어. 지금 어디 있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더 가야 돼. 아프리카 서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섬나라예요.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간다요도 사실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더더욱 좀 궁금한 나라였는데, 사실 축구 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나라입니다. 특히 해외 축구 같은 거 관심 있고, 특히 포르투갈 리그 같은 거 이런 것도 챙겨보시던 분들은 카보베르데란 나라를 어느 정도 알아요. 왜? 포르투갈 리그 같은 데에 카보베르데 출신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해축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카보베르데 축구로 생각보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카보베르데가 옛날에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지금은 이제 아예 독립을 해가지고 포르투갈과 각각의 나라인데, 근데 이제 포르투갈어를 지금 쓰고 있고요, 포르투갈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축구도 좋아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섬 여러 개, 여기에 인구가 지금 52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축구에 관심이 좀 많은 나라다. 그래서 언어를 애초에 포르투갈어를 쓰다 보니까 카보베르데에서 축구를 좀 잘한다 그러면은 유소년 축구 같은 거는 포르투갈 가가지고 하거나, 그리고 카보베르데 출신 중에 축구 잘하는 선수들은 포르투갈 리그에 가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맨유에서 같이 뛰던 박지성 선수의 동료 베베, 이 사람도 카보베르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니 카보베르데 출신.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뛸 때 같이 뛰던 이 나니, 이분도 카보베르데 출신입니다. 물론 이분은 카보베르데에서 태어나가지고 포르투갈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중국적자인데. 자, 그리고 우리 또 우리야 날두, 호날두 이번에 욕 많이 먹더라고요. 이번에 좀 욕 많이 먹던데, 욕심이 그득그득하다, 노욕이다, 왜 아직도 국가대표에 네가 있느냐, 이제 내려와라, 지금 난리도 아니야, 거의 이런 말씀드리기만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호날두는 상대팀 수비수와 같이 서 있다. 요런 말이 있어요. 빨리 공 던져라 이거지. 골 넣을 테니까. 이제 요런 건데. 아무튼 간에 이제 호날두의 증조 할머니도 카보베르데 사람이에요. 자, 카보베르데가 흑인이 대부분 사는 나라입니다. 호날두는 흑인
백인의 후손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 백인 흑인의 혼혈, 또 백인과 백인이 또 포르투갈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이제 그런 걸 거쳐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호날두는 어찌되어도 카보베르데 증조할머니가 흑인이에요, 흑인. 이제 그런 게 있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게. 자, 근데 이게 카보베르데 출신 축구 선수들이 보통 포르투갈 이중 국적자가 많아요. 아까 앞서 말했던 그 박지성 선수랑 맨유에서 같이 뛰었다는 베베, 이분도 유소년 축구를 애초에 포르투갈에서 뛰었었어요. 지금 이번에 지금 포르투갈 대표팀의 수비수 넬송 카브랄 세메두, 이 선수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카보베르데 출신이에요. 그래서 카보베르데와 포르투갈 이중 국적자의 이 사람이, 이 선수가 옛날에 이제 벤피카랑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선수인데, 그리고 이번에 포르투갈 국대의 수비수 헤라투 베이가, 이 선수는 아버지가 카보베르데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근데 태어나기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 국가대표들이 부모가 카보베르데 출신이거나 카보베르데 사람이거나 본인도 카보베르데 출신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카보베르데 출신인데 태어나기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나거나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국대들 중에 카보베르데와 포르투갈의 이중 국적자가 꽤 많다.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아무튼 간에 이번에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본선 진출까지 하게 됐어요, 이번에. 지금 보니까 카보베르데 선수들 중에서도 좀 유명한 선수들이 꽤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시드니 로페즈 카브랄, 이런 선수가 지금 포르투갈 SL 벤피카에서 뛰다가 최근에는 터키 리그로 옮겼는데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자, 카보베르데의 역사.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다들 알아요? 포르투갈 하면 뭐야?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 하면 대항해 시대예요. 대항해 시대를 뭐 영국이나 스페인만 한 게 아닙니다. 포르투갈도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었다. 그 중에서 포르투갈 하면 딱 떠오르는 항해사가 누구예요? 바스쿠 다가마. 자꾸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시아 국뽕 때문에 자꾸 중국의 옛날에 그 명나라 환관 출신 정화, 이 정화가 바스쿠 다가마보다 먼저 더 빨리 대항해 시대를 열은 사람인데 왜 자꾸 바스쿠 다가마가 먼저 열은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좀 알죠? 정화의 대원정, 자꾸 이상한 아시아뽕 요런 거 있는 사람들 자꾸 헛소리 하는데, 중국의 이 정화라는 사람이 바스쿠 다가마보다 더 빨리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대원정을 갔다, 뭐 이거예요. 자,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야. 명나라가 이 정화라는 사람을 왜 배 타고서 주변 나라를 돌아다니라고 시켰냐면은, 배 타고 이제 보내서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 도착했어. 야, 나 명나라 환관 정화야, 이 새끼야. 조공 바칠 거야, 안 바칠 거야? 그리고 우리 명나라의 대황제 폐하를 천자로 모실 거야, 안 모실 거야, 이 새끼야.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빨리 정해. 이런 거를 하러 돌아다닌 거, 이 사람은. 정화라는 사람은 정치적 목적성을 가지고서 아시아 전체에서의 그 권력, 본인들의 영향력, 이거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은. 대항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자꾸 바스쿠 다가마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포르투갈이 옛날부터 스페인이라는 강국 옆에 좀 짜져 있었어요.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괜히 빨리 연 게 아니에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이 면적에서조차도 길을 못 폈어요, 과거에. 이거를 탈피하고 본인들의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항해 시대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야 국력이 상승하잖아. 스페인으로부터 항상 위협을 받고 그 위에는 또 다른 강대국들이 있고 막 자꾸 이제 후달리니까 빨리 대항해 시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바스쿠 다가마가 지금 이 항해했던 실제 그 항로입니다, 이게. 바스쿠 다가마가 포르투갈을 출발해서 인도를 찍고 돌아와요. 근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497년에서 99년까지입니다. 2, 3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이거를 찍고 와요. 요즘은 한 달이면 가요, 저거 한 달. 요즘은 배 안에 냉장고도 있고 야채도 있고 채소도 있고 이제 뭐 고기도 있고 식량도 풍족하고 뭐 기름도 이빠이 넣어가지고 이제 악셀에다 밟아서 이제 가고 그러니까 되는 건데, 옛날처럼 배로 그냥 나무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기에 2, 3년 만에 저 루트를 왔다 갔다 했다? 대박 사건입니다. 정말 대박 사건이에요. 게다가 안 죽고 살아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로. 이 길고 긴 험난한 여정을 3년 안에 찍고 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 바스쿠 다가마라는 항해사가 유명한 게 인도를 찍고 돌아왔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2, 3년 만에. 근데 그 전에 포르투갈에 항해사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야. 바스쿠 다가마 이전에도 포르투갈은 여러 항해사를 보냈는데 자꾸 죽어. 바스쿠 다가마 이전에도 계속 항해사를 보내요, 포르투갈이. 이미 진작부터 보내는데도 자꾸 죽어. 연락이 없어. 가다가 돌아와, 못 가겠대, 막 이런 상황이 막 많았었어요. 맞아, 처음에 막 500명 보냈는데 100명 보냈는데 막 5명 살아 돌아오고 막 그러고 막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항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위험해서.
이미 1460년대부터도 포르투갈 항해사들을 보냈는데 대서양 가다가 죽고 아프리카 내려가다가 죽고 뭐 아프리카 육지 밟았는데 원주민한테 죽창 맞고 죽고 뭐 별일 다 있었어. 근데 바스코다가마는 이거를 뚫고 희망봉, 남아공에 있는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를 찍고 돌아왔다 이 말이야. 2, 3년 만에. 그래서 유명한 거야 그 사람이. 대박 사건이야. 자,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아시죠? 이 사람이 원래 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대륙? 이 사람보다 바스코다가마가 더 빨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한 거냐? 이 사람이 신대륙을 찾아서 유명하죠. 신대륙이 뭐야? 인도야. 원래는 인도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신대륙? 새로운 대륙을 찾으러 간 게 아니야. 인도를 찾으러 가려고 해. 인도를 신대륙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인도는 인도지. 인도를 찾아간 거야 콜럼버스는. 근데 인도 찾아가려다가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유럽 사람들도 잘 모르던 새로운 대륙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다? 아메리카 대륙이다 이 말이야. 원래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게 지구에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이제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인도에 가면 금이 많다. 그리고 막 향신료도 개쩔고 막 홍차도 개쩔고 막 이거를 빨리 가지러 가자. 이거에 환장해 있어서 이 유럽 사람들이. 근데 가는 항로가 요렇게 해서 야, 이 남아공을 뚫고 막 야, 이 개고생을 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콜럼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해 이 사람이. 난 더 빠른 길을 안대. 어딘데? 그랬더니 여기서 요렇게 가면 이 아메리카 대륙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 머릿속에 없어 이게.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어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가면은 아메리카 대륙은 없는 거야. 지도에 없어. 이 사람들 몰라. 얘가 없고 바로 인도가 있다. 이 주장을 했어요 콜럼버스가. 이게 생각보다 안 먼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이 항상 오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면 금방이다 인도.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대항해 시대 초기만 해도 콜럼버스가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포르투갈에 찾아가요. 제노바 사람이에요. 제노바 사람. 콜럼버스도 이 제노바 사람들이 옛날부터 항해술로 유명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제노바 사람이었던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에 가요. 가서 야, 나 인도로 가는 길 알아. 니네 지금 막 희망봉 남아공을 뚫고서 막 그 아프리카 대륙 밑으로 해서 갈라 그러지. 나는 훨씬 빨리 갈 수 있어. 나한테 투자 좀 해줘. 포르투갈에 찾아가요. 그러자면 포르투갈 왕실이 야, 저 사기꾼 새끼 빨리 내쫓아라. 이 사람이 막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댕겨. 지원 좀 해달라면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빠꾸를 먹어요. 그러다가 스페인에서 이 사람 받아줘요 콜럼버스를. 제노바 사람인데 스페인에서 일을 한 거야 콜럼버스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이제 인도로 가자고서 갔는데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더니 이런 데를 발견하더니 콜럼버스가 난 인도를 찾았다 이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지멋대로 인도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 콜럼버스 얘기는 이제 이쯤 하고요. 자, 어찌되었든 포르투갈이 1460년부터 이 그 항해사들을 계속 많이 보냈었어요. 그때 보냈던 사람이 누구다? 안토니오 다놀리다. 이 사람이 이제 카보베르데라는 섬을 처음 발견해요. 포르투갈이 보낸 항해사야 이 사람도. 제노바 사람이었어 이 사람. 자,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다놀리가 1460년에 이 카보베르데를 찾고 나서 1462년부터는 포르투갈이 자기들 나라 사람들 정착민들 새로운 대륙 기회의 땅 너희들에게 땅을 줄 테니 가라.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먹고 농사를 짓고 개척하고 너희들의 부동산을 얻고 너희들의 집을 얻고 너희들의 땅을 얻어라. 이러면서 이제 보내요. 카보베르데의 섬이 여러 개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보이죠. 모리타니 세네갈 앞에 여기 요렇게 있어. 여기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밑에 딱 봐도 여기 섬이 제일 커 보이죠. 큼직하고. 여기야 여기. 여기가 산티아고 섬이에요. 프라이아라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거든요. 지금 카보베르데에서. 산티아고 섬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섬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저번에 이제 어제 퀴라소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섬의 정착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살아야 그리고 경제활동을 해야 식량이 생기고 이 부근에 지나가던 배들이 여기에 정박해서 여기서 물건도 구매하고 보급도 하고 그 배가 또 항해하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고 보급 끼지면서 항구가 되는 거예요. 휴게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카보베르데에 들려서 보급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가는 길에 또 쉬었다 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카보베르데가 지금도요 농사가 잘 안 돼. 그냥 카보베르데는 당시에는 포르투갈 입장에서 그냥 섬이야. 없는 거보단 낫다. 개륵. 여기가 지금도 농사가 잘 안 돼요. 지금 볼까요? 한번 확대해볼까? 여기 이 섬에 인구가 가장 많이 살아. 카보베르데에서. 그런 농지가 있어야 돼. 농지가. 자, 확대해볼게요 제가. 뭐가 없어. 고온 건조하고 농사가 잘 안 돼.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카보베르데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프리카에서 여기 이거 뭐 좀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지. 6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졸라 멀어. 아프리카 여기에서 620km 떨어져 있는 게 카보베르데예요. 620km 감이 안 오시죠? 자, 제주도의 한라산에서 금강산까지 직선거리로 찍으면 620km예요. 굉장히 먼 겁니다. 이게 가깝지가 않아요. 어제 키라소 편에서 말씀드렸죠. 서구열강이 대항해 시대 때 이런 식민지를 먹으면 일단은 견적을 본다 그랬어. 첫 번째, 금이 나오나? 광물이 나오나? 일단 견적을 봅니다. 그 다음, 소나 어떤 양이나 이런 가축을 키우게 줬나? 이것도 아니면 그럼 뭐예요?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기 줬나? 카보베르데가 이거 셋 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 진짜. 완전 계륵 오브 계륵이었어. 포르투갈 입장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카보베르데 경제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식량을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전체 식량의 70-80%는 수입하는 나라예요. 아마 물고기는 근데 이게 이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의 문제가 뭐냐면 물고기가 맛이 없어. 그 동남아에서 물고기 잡아서 회 먹어도 흐물흐물하고 물컹물컹하고 기름도 별로 지방질도 별로 없고 막 아시죠? 이쁘기만 하고 막 그러잖아. 물고기는 조금 추워야 돼. 그래야 맛있어. 아무튼 이 땅이 지금도 저렇게 농사도 안 되고 가축 키우기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무인도였대요. 아무리 620km 떨어져 있다 해도 그냥 무인도다. 다 굶어 죽었을 거야 아마. 누군가는 저기에 닿았겠지. 고대의 인류, 원시 인류가 누군가는 저 섬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적응을 못하고 죽었을 거야. 식량도 없고 가축도 잘 않고 개털 뭐가 없으니까 물도 부족하다 그러다. 물도 주변에 있던 아프리카의 원주민들도 여기까지 이제 문명의 경로가 생성되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여기를 먹고 뭘 하느냐? 위치는 좋다. 야, 북미, 중미, 남미 노예 필요한 애들 다 일로 와. 괜찮네 여기 거리가. 여기 아프리카까지 갈 것도 없고 유럽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다들 일로 와. 일로 노예 팔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노예를 골고루 작작 다 긁어 모아요. 그리고 카보베르데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예 중개무역을 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 서구열강들이 저런 짓거리를 많이 했어. 노예를 팔아먹고 그런 중개무역지, 그리고 포르투갈의 배라던가 특정 배들이 지나갈 때 잠깐 쉬었다가는 휴게소, 요런 느낌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섬인 거지. 비도 잘 안 온대요.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해안에 가까이 가는데 파도가 좀 많이 친대. 여기가 길도 험하다 그러더라고. 딱 꼬라지 봐도 근데 파도가 좀 어마무시할 것 같이 생기긴 했습니다. 관상이 파도가 어마무시해 보여. 여러모로 인류가 살아가기 힘들고 정착해서 살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무인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죠? 자, 원래 무인도였는데 이제 카보베르데에는 근데 흑인 노예무역, 중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흑인들이 많이 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간다요 채널에서 이제 특히 미국의 역사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흑인들의 수요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산업혁명이 터지고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지잖아.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 저 공장 노동자를 흑인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저 흑인 노예들이 왜 부족해지지?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 산업혁명 때 공장 노동자는 SK하이닉스야. 삼성전자야. 저런 거를 흑인들을 시킨다? 이거를 이제 안 떠오르는 거야, 백인들 입장에서. 이 공장 노동자는 백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 저거를 흑인들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흑인들의 수요라던가 이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당시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노예무역도 잘 안 해요. 그래서 포르투갈 노예 팔아먹던 상인들이 1876년부터 공식적으로 노예무역을 포기해요. 단가가 안 맞아. 흑인들을 아프리카 가가지고 또 납치해오고 데려온 다음에 또 팔아먹고 이게 단가가 안 맞는 거야, 이 사람들이 계산해도. 카보베르데에서의 노예무역을 아예 포기합니다. 근데 이미 이쯤이면 여기에 흑인이 많아. 아프리카 대륙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여기 많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진짜. 오기는 왔는데 2대 3대까지 이제 여기서 자란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식량도 잘 안 생기고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지역이 문제예요. 항상 중개무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중개무역, 수출, 수입 이런 거 하던 나라가 수출 수입이 막히는 순간 큰일 나요. 우리나라도 솔직한 얘기로 농사나 식량 생산량이 자급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나라가 수출 수입 같은 경제가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지면 큰일 나요, 진짜로. 카보베르데가 딱 그런 거야. 자, 카보베르데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K 데이비드 패터슨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이 양반 연구 자료를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카보
카보베르데에서 1770년대, 1830년대, 1860년대 이 세 번의 시기에 큰 가뭄이 반복됐다. 가뭄이 생길 때마다 전체 인구의 30%가 날아갔다. 전체 인구의 30%가 죽었다. 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또 얻어오고, 이럴 때는 그래도 식량이 부족하진 않았겠는데 자체적으로 무역을 하던 그 노예무역이나 이런 산업이 아예 박살이 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이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기는 개 조지나 뭘 지어. 여기 뭐가 있어 지금. 뭐야 이거. 뭐 제대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짓느냐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가뭄이 오거나 자연재해가 오면은 대책이 없는 거야 이런 데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무인도였던 거지. 카보베르데라는 지역에서 살던 그 흑인 노예의 후손들, 이제는 노예가 아니죠. 그들이, 이 흑인들이 카보베르데 지역에서 몇 대째 살아오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걔 거지 같은 땅에서 이제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거야. 그래서 1900년대 초 산업혁명이 한창 이제 어마무시할 때죠. 그때 이민자가 많아지고요. 그 이민자들이 전 세계에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카보베르데 사람들도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쭉 가고 타이타닉 같은 거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니까 포르투갈어를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미국만 간 게 아니고 포르투갈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1800년대 중반 후반 1900년대 초반까지 카보베르데에 살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카보베르데를 떠나요. 미국으로도 가고 포르투갈로도 가고 막 유럽으로도 가고 막 그래. 자, 근데 어찌되었든 카보베르데는 개별적인 나라가 아니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이제 떠났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거치면서 뭐가 유행했었어요?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자, 그러면서 카보베르데를 포함한 수많은 이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드로 윌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드로 윌슨 민족 자결주의 독립해야 된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카보베르데로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자, 근데 포르투갈은 선빵을 갈겼어요. 1951년. 야, 카보베르데는 우리 포르투갈의 주야. 아예 선포를 해버려요. 선포를. 너희는 이제 식민지가 아니야. 우리 포르투갈의 일부, 우리 포르투갈 사람들과 동등한, 우리 포르투갈의 복지 혜택과 여러 혜택을 같이 보는, 세금도 같이 내고 그런 동등한 입장이다. 이제 니네는 독립은 얘기도 꺼내지 말고 너희들 대우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옛날처럼 차별하고 그런 짓거리 안 할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개수작을 부려요. 포르투갈이. 자, 그러거나 말거나 1956년에 어마무시한 독립 세력이 나타납니다. 기니 카보베르데 아프리카 독립당. 지금 보면은 요 카보베르데 밑에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있어. 옛날에 이제 기니라고 했어요. 여기를 얘기하자면 좀 긴데, 기니라는 단어가 서구열강 국가들이 흑인이 사는 나라를 그냥 부르던 어떤 멸칭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니가 많아. 기니비사우의 기니도 그런 거고, 여기 그냥 기니도 있어요. 이쪽에 보면 적도 기니도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이제 요 태평양 쪽에 파푸아 기니. 근데 파푸아의 새로운 기니에서 파푸아 뉴 기니인 거예요. 이게 저 기니라는 단어가 사실은 서구열강 흑인 사는 나라네 기니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베르베르어로 흑인의 땅, 흑인이 사는 땅 하면 기니야. 그냥 그런 호칭이긴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기니 카보베르데 아프리카 독립당이라는 이 조직이 생겨서 이제 카보베르데도 포르투갈 본국한테 독립시켜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무려 56년에서 75년까지 난리 부르스를 쳐요. 이제 독립해달라고. 자, 근데 1975년에 독립을 했다고 했습니다. 카보베르데가. 왜 하필 75년이었을까요? 1974년에 일이 있었어요. 75년에 독립을 했다는 거는 그 전에 한 1년 전쯤 뭐가 있어.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지. 카네이션 혁명. 포르투갈 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 카네이션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 포르투갈이 원래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살라자르라는 사람이 포르투갈 제2공화국 독재 정권이야. 그 독재 정권을 이제 만들어요. 이 사람이 해쳐먹다가 죽는데, 이 사람이 나중 가서.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만든 독재 정권이 축구 같은 거 막 권장하고, 전두환 정부가 막 3S 정책 했던 것처럼 막 국민 우민화 정책한다고 3F 정책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던 사람이야. 이 살라자르라는 사람이. 근데 또 이 사람의 경제를 또 못 살린 것도 아니에요. 국민 우민화는 우민화대로 하면서 경제는 경제대로 어느 정도 살리고, 그러면서 독재를 헤쳐먹고 막 그랬었어 이 사람이.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포르투갈 식민지가 많아. 요 어딨어?
이게 1950년대의 포르투갈 식민지예요. 브라질은 이미 독립을 한 겁니다. 그죠? 1950년대면 2차 세계대전도 끝났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티모르, 그리고 뭐 인도의 깨작깨작 도시, 뭐 마카오, 뭐 모잠비크, 포르투갈령, 서아프리카, 뭐 어쩌고저쩌고 카보베르데도 여기 있네. 그죠? 요렇게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포르투갈도 살짝 프랑스 삘이 있어.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뭐해요? 식민지 전쟁하죠? 인도 차이나 반도부터 해가지고 지들 베트남이라던가 이제 식민지 그거 포기 안 하려고 막 알제리랑 독립전쟁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포르투갈은 더 길게 했어요. 1961년에서 74년까지 10년 넘게 식민지들하고 전쟁을 해요. 포르투갈 독재 정권이. 자, 근데 저 식민지들이 독립을 안 하게 하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전쟁은 지금 미국 이란 사태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지금 미국 이란 사태에서 미국 몇 달 만에 지금 60조 썼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몇 달 만에 지금. 눈 깜짝하면 1조가 날아가. 전쟁이 나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그래, 돈 먹는 하마야. 돈 먹는 하마. 이거를 10년 넘게 전쟁을 하니까 돈은 돈대로 이제 포르투갈 정권이 이제 재정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포르투갈 본국의 젊은 청년들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야, 가서 싸워. 뒤져. 계속 무의미하게. 그들의 독립을 이제 사실상 막을 수가 없어진 건데 이거를 자꾸 포르투갈 독재 정권이 인정을 안 하고 야, 가서 싸워. 독립 막아. 어거지로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이게? 자, 그래서 젊은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이가 좀 있더라도 중장년층의 장교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게 카네이션 혁명이야.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식민지 때문에 나가 뒤져야 되고 막 이런 짓거리 못하겠다 이 말이야. 독재 정권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짓거리 그만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 근데 이 혁명이 왜 카네이션 혁명이냐? 젊은 청년 장교들 군인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시민들이 나와요.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그 청년 장교들을 응원해요. 너무너무 환영한다. 쿠데타 일으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카네이션이 포르투갈에서 많이 자라는 꽃이에요. 잡초야, 잡초. 카네이션이 그냥 천지야. 포르투갈은 카네이션이 천지야. 우리나라는 이제 어버이날 아니면 이제 꽃집 아니면 볼 일이 없는데 저 나라는 흔해요. 카네이션을 이제 총구에도 꽂아주고 귀에도 꽂아주고 막 군인들. 시민들이 카네이션 꽃을 들고 이제 그 저 군인들과 함께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를. 왜냐면 내 아들이 죽어나가고 내 남편이 끌려가고 이 꼬라지 못 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포르투갈 독재 정권이 무너져요. 74년도에 카네이션 혁명 때. 그리고 75년에 카보베르데가 독립됩니다. 본국이 개판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런 이제 수순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근데 독립하자마자 쉽지 않았어요. 카보베르데가 독립은 됐는데 옛날에 남미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이 노란색이 스페인 식민지였던 나라들입니다. 초록색은 포르투갈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랑 네덜란드 뭐 요런 나라들이에요. 섬나라들도 졸라게 많네요. 그죠? 자, 근데 간다요 남미 역사편 몇 년 전에 했던 거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남미 역사에서 계속 등장하던 단어가 있어요. 이 남미 국가들이 독립할 때의 그 독립의 주도 세력이 뭐였어요? 크리올! 크리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크리오요라고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스페인 본토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스페인에서 이쪽 아르헨티나 지역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나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러던가 말던가 나는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는 크리올이다 이 말이야.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식민지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혈통이 혼혈이냐 아니냐는 일단 그건 둘째고 일단은 본토 사람이야. 스페인 사람이고 예를 들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 와이프도 한국 사람이야. 근데 아르헨티나 가서 우리 애를 낳았어. 근데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식민지야 예를 들어. 그냥 한국 사람인 건데 너네는 크리올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차별을 받아요. 본국에서. 아, 쟤 부모가 스페인 본국 사람이긴 한데 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대. 쟤 크리올이야. 요런 거 있죠. 그럼 스페인 본토에서 온 귀족들 입장에선 아, 크리올이구나.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애가 뭐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받았겠어. 이렇게 그냥 개판 나 있고 막 이런 동네에서 요런 느낌. 이게 크리올이어서 원래 크리올이 이런 느낌이야. 같은 스페인 사람인데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올들이 본토와의 차별, 그리고 본토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돈은 지들이 많이 열심히 버는 건데 크리올들이 또 귀족 출신들이 있잖아요. 저 남미 지역에 아무리 여기가 스페인 식민지더라도 내가 스페인 출신이고 내 부모가 스페인 사람이더라도 자꾸 스페인 본국이 지들 전쟁한다고 여기서 삥 뜯어가고 세금 뜯어가고 내가 하는 사업으로 돈 열심히 벌었는데 자꾸 삥 뜯어가고 열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남미에 있던 크리올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도 귀족 신분이고 굉장히 높은 신분이고 돈도 많고 이런데
있는데 자꾸 차별하고 짜증나게.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렇지. 일제강점기 때 예를 들어 일본 본토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 있어. 근데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도 그런 게 있었어요.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과 일본 열도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들 사이에 그 차이가 좀 있었어. 차별이. 그런 느낌이지. 자, 근데 이 크리올이란 단어가 아프리카 쪽에서도 쓰입니다. 크리올이란 단어를 여기서도 써요. 여기서 이제 혼혈이 나와요. 혼혈.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아프리카 사람과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 사이에서 애가 나왔어. 혼혈이 태어났어. 그럼 걔네가 크리올이야. 아프리카 쪽에서는 또 특히나 이제 그렇게 이제 씁니다. 카보베르데에서 크리올이란 단어는 남미에서의 크리올은 다른 겁니다. 현대화선 달라졌는데 카보베르데에서는 크리올이란 단어가 유럽의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이게 크리올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졸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카보베르데의 공식 언어가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 식민지였고. 근데 언어가 따로 있어요. 뭐가 있느냐? 카보베르데 클리오러라는 게 있습니다. 카보베르데 클리오러. 자, 이게 뭔 소리냐? 포르투갈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토착어랑 믹스가 되어 있는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포르투갈어에 플러스 카보베르데 흑인들이 쓰는 언어가 막 섞여서 그렇게 부르는 이제 언어예요. 자, 근데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카보베르데의 전체 인구가 52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카보베르데 사람이 52만 명의 2배가 해외에 삽니다. 왜? 앞서 말한 것처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카보베르데 대부분 관광업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카보베르데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갔구나, 이게 아니라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그냥 해외로 나간 거야. 우리나라 5,100만 국민의 3분의 2가 해외로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많이 나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국제 이주기구 자료를 보니까요. 해외에 사는 카보베르데 사람들 중에 36.4%가 포르투갈에 살아요. 미국에는 19.2%, 프랑스에 13.6%, 네덜란드에 6.45% 이런 순서인데, 그러니까 100만 명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갈라져가지고 살고 있다는 건데요. 경제가 힘들어. 자, 월드뱅크 2024년 기준 자료입니다. 1인당 GDP 5,192달러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다뤘던 퀴라소 2만 달러 넘는다고 했어요. 1인당 GDP가. 5,000달러밖에 안 됩니다. 전체 GDP는 27억 3천만 달러고요. 참고로 퀴라소가 인구가 15만 명 정도예요. 15만에서 16만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카보베르데는 인구가 지금 몇 배가 더 많아요. 퀴라소보다 52만 명 아닙니까? 근데도 지금 전체 GDP가 퀴라소가 30억 달러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거기보다 적은 거야 지금. 자, 근데 이것도 대박이더라고요. 이 전체 GDP의 무려 12.3%가 해외 송금액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카보베르데의 국민들이 벌어들인 돈의 10%가 넘는 돈은 누군가가 해외에 살면서 쏴준 거예요. 카보베르데에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 그럼 아들이나 딸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근로를 해가지고 벌은 돈을 본가에 이제 보내주는, 이게 10%가 넘는 게 해외 송금액이면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진짜로. 옛날에 이제 파독광부, 파독간호사분들, 아니면 이제 월남전 참전했던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 그분들 때도 어마무시했죠, 해외 송금액이 우리나라도. 그죠? 그 외에는 지금 전체 GDP의 25%가 관광이에요. 나머지 50% 정도는 장사만 해도 50% 깔고 가고, 농사 조금 깨작깨작 짓고, 농사가 안 되더라도. 그리고 이게 정말 심각한데, 식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해야 됩니다. 고기를 생산하기도 힘든 나라예요. 무언가 축산 농가를 넓게 하기도 힘들어요. 땅 자체가 정말 살기 힘든 땅이에요. 건초도 많지가 않고요. 고기든 곡물이든 뭐든 간에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아프리카 국가에서 지금 치안도 안 좋고 내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시죠? 개판이야 지금. 자, 근데 지금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 영국 EIU에서 2024년에 민주주의 지수를 냈어요. 10점 만점에 카보베르데가 7.58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7.75였어요. 저 정도면은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지. 이게 민족성이 별로 없어, 카보베르데 사람. 아프리카 여기저기에서 그냥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성, 자기들만의 정체성, 이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냥 카보베르데 안에 있으면 돼, 이 사람들은 그냥. 근데 아프리카는 얘기가 다릅니다. 특정 국가마다 민족이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요, 그 부족성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꾼들이 헤쳐먹으려고 하고, 비리가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마다 지금 마음대로 그어져 있는 이 국경선 때문에 국경 분쟁도 많고요. 민족이 요렇게 살아가지고 이 국경에 반반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은 거예요, 사실 아프리카가.
겁니다. 정치꾼들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카보베르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치안도 괜찮대요. 강력 범죄율도 낮고 의료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보베르데 프라이아의 로드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뭐 딱히 뭐 다를 건 없는데 조금 더 나은 느낌? 좀 요런 느낌. 딱 뭐 스페인, 포르투갈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도 꽤 보이네요. 이게 지금, 그리고 흙을 보니까 이게 빨갛잖아요. 산화철이 많아요. 산화철이 많으면 농사가 잘 안 돼요. 아프리카나 호주 같은데 빨간색 흙이 있어요. 그런 데가 농사가 잘 안 돼. 이런 데 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안 자라요. 라테라이트라고 해. 맞아. 그래서 뭐 치안도 좋고 뭐 경제 수준은 뭐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편이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좀 낙후되어 있지만 경제가, 카보베르데 전체 면적 403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금 경기도 면적이 한 10,000제곱킬로미터거든요. 경기도의 10분의 4. 지금 이 카보베르데가 가장 큰 섬이 여기 지금 프라이아라는 수도가 있는 산티아고 섬입니다. 산티에고라고도 하고요. 이 섬이 가장 큰데 여기가 991제곱킬로미터예요. 제주도가 1847제곱킬로미터니까 딱 제주도의 반만 합니다. 이게 제주도가 큰 섬이야. 우리나라 제주도도 작은 섬이 아니에요. 제주도 반만 하니까 얘도 작다고 얘기할 수 없어. 사실은 꽤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 날씨가 어떻지 하고 궁금하더라고요.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일교차가 별로 없어요. 더워봤자 30도 31도, 저녁에는 25도, 겨울에는 낮에는 25도, 밤에는 20도. 계속 반복이야 그냥. 근데 건조해요. 습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활하기에는 좋은데 이게 비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좀 농사 짓기가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카보베르데의 역사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월드컵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멕시코랑 경기를 했고요. 이제 남아공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에 멕시코의 역사, 그리고 북중미 전체의 역사, 그리고 남아공의 역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인생 동반 저키 강그 반니 성형 피부과 간다요 후원자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논엔 갱다 최영희 수리서 크로스컷 시우필 DJ 도톤 한명쾌 도도덕 대한민국 산거 알려주는 채널 뿡뿡 윤짱 몰트바 코모도 변호사 김세진 4049회 전용당 프리플라이 K.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